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목포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이현우 교수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신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비교과 과정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머신러닝 with 파이썬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리터러시. 그래서 리터러시란 말이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뜻은 문맹이란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깨우치다는 뜻도 됩니다. 인공지능을 좀 알아가자, 이렇게 말을 쓰네요. 인공지능의 이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들은 좀 다른 책에서도 많이 추가했고 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 중에 사람, 고양이, 나무를 찾을 수 있나요? 금방 찾죠. 사람, 고양이, 나무.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에게 물어보면 이걸 잘 못해요. 사람인지 고양이인지 나무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인공지능은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죠. 컴퓨터가 똑똑한 지능을 갖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 컴퓨터가 우리보다 지능이 더 낮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에서 사람 찾는 거, 요거가 컴퓨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인간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처음부터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뇌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다.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우리는 사실 20년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도 고양이라는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서로 인지를 하면서 이건 고양이다,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죠. 인지 능력이죠. 인지 능력인데 이 능력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눈이라든지 특징 등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바로 눈에서 보고, 눈에서 특징을 보는 건 아니죠. 보고 나서 뇌에 전달하면 뇌에서 바로 특징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뇌냐, 이게 고양이냐 사람이냐를 빠르게 판단하는 그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컴퓨터도 이거를 볼 때 고양이다 인지하기 전에 이 테두리를 보고, 자, 눈 모양을 보고, 이렇게 색깔들도 보고, 털이 있는 것도 보고, 자, 이런 걸 모두 조합해서 고양이인지를 압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어려운 게 고양이냐 사자냐 구분할 때도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반면에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수천개 숫자 빠르게 곱하기, 우리는 겁나 어렵거든요. 그러나 컴퓨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서 말해주는 게 뭐냐? 컴퓨터는 어떠한 특정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빠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인공지능은 무엇으로 구분을 할 것인가? 사람과의 지능과 구별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은 아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능이라는 것은 지능의 정의부터가 좀 틀려지긴 한데 뭘 단순히 안다가 아니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적응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다 모든 게 지능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런 로봇 같은 경우, 청소 로봇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청소 이외에는 다른 걸 하지를 못하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우리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AGI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G가 general이라는 뜻인데 AI는 그냥 AI고요. 인공지능의 Artificial Intelligence의 AI고, 그래서 이것은 범용 인공지능 또는 일반 인공지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챗GPT가 나와서 AGI가 곧 개발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의 수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문제를 달성했기 때문에 좀 경계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원리고, 그래서 컴퓨터로 인공지능이 구현되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바로 뭐냐면, 인공지능은 바로 인간처럼 행동하자, 이런 뜻이죠. 인간처럼 행동해보자.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행동해보자. 이게 그 컴퓨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인공지능이 어떠한 지능을 가졌을까? 이걸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행동하기를 목표로 삼은 테스트가 바로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튜링이란 말은 앨런 튜링이라고 영국의 수학자이며 컴퓨터 과학자인데요. 사실은 수학자죠. 앨런 튜링이 생각해낸 겁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시작하게 만든 거고요. 이거 맨 처음에 제안하신 분이고, 그리고 튜링 테스트라는 이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를 하면 지능을 가진 게 아닌가, 기계가 지능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하고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칸막이가 있고, 다른 방에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채팅을 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채팅을 해가지고 서로 질문을 자유롭게 주고받는데, 어느 쪽인지 사람인지를 구별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얘를, 기계를 못 찾아낸다면 이 기계는 바로 지능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튜링 테스트에 통과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게 1950년 초반에 나온 이야기인데, 1980년대나 들어가서도 이 테스트를 통과한 기기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IBM의 왓슨, 딥퍼플, 왓슨이 나오기 전에 딥퍼플이라는 딥퍼블루라는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퀴즈쇼에 나가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왓슨이군요. 그 다음에 알파고는 바둑을 이기죠. 자, 이런 거에서 보면 애들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애들은 바로 바둑만, 체스만 두는 애들이고 퀴즈 두는 애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가 또 틀리죠. 지금은 챗GPT는 튜링 테스트를 금방 통과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구분할 때 머신러닝하고 많이 나옵니다. 머신러닝 혹시 들어보셨겠죠?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습니다. 딥러닝을 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알파고들이 다 딥러닝을 쓰니까. 그럼 머신러닝이 뭔가 살펴보죠. 사실 이거는 다 인공지능에 포함된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머신러닝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계산기를 생각하시면 텐데, 계산기에다가 10을 더해서 10을 넣고 여러분이 입력을 뭘 집어넣어요.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결과값이 바로 나옵니다. 계산기에다가 내가 15를 넣고 그럼 자동적으로 10을 계산하게끔 만들어라 하면 결과값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입력을 X라고 그러죠.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건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럼 무조건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있으면 그 값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입력이 들어가면 10을 더하면 바로 나오게끔 하는 게 프로그램이고, 머신러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력과 출력을 같이 알려줍니다. 0, 10, 3, 13, 10이 나오면 20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거를 데이터라고 그러고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뭘 하냐? 이 공식을 찾아냅니다. 공식 또는 규칙을 찾아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머신러닝인데요. 머신러닝의 뜻은 머신, 기계의 러닝, 학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계 학습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계를 학습시킨다. 학습시키는 방법은 입력과 출력 값을 알려주고 얘를 계속 학습을 시키면
아, 이거는 이런 공식이구나 하고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죠. 충분한 학습을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4개 가지고는 얘가 이거는 쉬운 거니까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찾아내기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학습시킬 데이터가 중요하다. 포함 관계를 보면요. 전체적인 인공지능 안에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머신러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신러닝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엔 또 3가지 그 알고리즘 학습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3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딥러닝이란 뜻도 딥이니까 깊숙하게 학습을 하다. 러닝, 깊숙하게 배우다. 심화학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머신러닝은 그냥 공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딥러닝은 심화반처럼 심화학습하는 애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 형태로 해서 그 규칙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3가지가 있는데요. 요 말뜻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지도라는 거는 선생님이 있는 거고요. 비지도는 선생님이 없는 거고요. 강화학습은 이제 선생님이 없지만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자극을 받아서 좀 더 열심히 하는 이렇게 컴퓨터도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자연어 처리 전문가 쓸 땐 컴퓨터 비전은 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개념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금은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신경망. 신경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거 의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거는 같은데 이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뉴럴 이게 신경이란 뜻인데요. 왜 이런 말을 썼느냐? 그 앞에 인공이 붙었어요. 인공, artificial, 가짜로 만든다는 뜻이죠. 사람이. 우리 뇌에 있는 신경처럼 가짜로 만든 망을 써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사실은 모방을 해가지고 모사라고 해야 되나요? 모사를 해서 똑같은 형태의 동작 원리를 가짜로 만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인간 뇌처럼 흉내를 낸 겁니다. 이게 인공신경망이고 인공신경망이 발전해서 딥러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 보면 여기에 신경세포고 핵이 있고 그렇습니다. 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뇌에는 이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밝혀져 있고요. 여기에 서로 가지돌기가 있고 자극을 받으면 전달을 해서 다음 거에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얘가 자극을 받으면 그 다음 거에다 정보를 전달 하나씩 옆에 게 전달해서 맨 나중에는 최종 전달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뉴런인데요. 이렇게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1000억 개가 넘겠습니다. 1000억 개.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가 서로 엉켜 있고요. 한 사람당.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돌기가 또 여기 1000억 개 몇 개씩 붙었기 때문에 이게 한 1조 개 정도의 가지돌기 이게 시냅시스라고 하는데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본따서 만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뉴런이 손가락에 불에 넣어보자 하면 바로 뭔가 가서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달할 필요가 없으면 끊어버리고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얘가 느끼는 거는 이 신호가 세면 그 다음 거에 전달해 줍니다. 신호가 세면 전달.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전달받은 신호의 세기가 자기가 해당 뉴런의 기준보다 높으면 여기다 전달, 옆에 게 또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들은 괜찮아 하고 안 보내는 거고 뭔가 큰일이 생겼으면 얘 뭐가 왔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망을 만들어서 그 전달 체계를 써먹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망이라는 거는 뉴런이 모여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런 거를 신경망이라 그러고 이거를 인공으로 만든 거를 인공신경망이라 그럽니다. 또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거를 퍼셉트론이라고 그래서요. 신경망의 원리를 흉내낸 것이 초창기 모습입니다. 퍼셉트론, 뭔가 인지하다 이런 뜻이고요. 신경망을 모방해서 만든 개념으로 인공지능은 오늘날 인공지능의 능력이라고 하기는 학습과 인식을 퍼셉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이렇게 뉴런이 가지돌기가 있고 이렇게 전달한단 말이죠. 신경망 세포가 붙어 있고 그 모습을 그대로 따서 만듭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고요. 이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노드가 여기 세포의 핵을 이야기하고 이 전달하는 부분을 출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전달할지 말지. 자, 요게 이제 맨 처음 표현한 퍼셉트론이고요. 뉴런의 모습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입력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2개만 보인 건데 그 중에서 입력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세기가 크면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여기에서 또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 학습을 하고 인식을 합니다. 학습과 인식.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가 선 위에 있는지 아니면 선 아래에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보면 나이별 혈당 지수가 데이터가 있어요. 가로축은 나이, 세로축은 혈당. 그래서 동그라미 무리와 세모 무리가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찾아보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분류가 되는 거죠.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런 거를 여기 입력층에 집어넣어서 X축, Y축 값 뭐 이런 걸 집어넣어서 하겠죠. 여기서 당뇨병을 예측하는 퍼셉트론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금처럼 이게 패턴을 인식한다 그런 건데요. 분류를 시키는 건데 여기서 문제점이 좀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아까처럼 직선으로 쫙 그으면 분류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네. 그래서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쉽지 않을 때는 컴퓨터의 논리회로 보통 컴퓨터는 논리회로밖에 쓰질 않기 때문에 이걸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곡선을 그어야 되는 건데 곡선을 긋는 거는 얘가 그걸 잘 못했다는 거죠. 맨 처음에 곡선 그래프상에서는 예측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쌓아서 해보자. 아까처럼 이게 단순하게 하나 가지고 하면 직선밖에 안 나오니 이런 걸 여러 개 쌓아서 만들자라고 다층 퍼셉트론을 개발해서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확한 선을 그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것이 이제 딥러닝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퍼셉트론이 모방한 신경망의 원리를 사람의 뇌하고 조금 더 비슷하게 만든 구조가 바로 이게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딥러닝을 보시면 깊숙이 학습한다 해서 맨 처음에 입력층이 있고 애들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 가운데 또 전달해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본 것보다 굉장히 복잡스럽죠. 여기서 보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얘는 그 다음 층 이걸 한 층, 두 층, 한 층, 두 층, 세 층 해서 마지막 층 해서 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층. 우리의 그 층하고 같이 옆으로 쌓은 것 뿐이고 이거를 레이어라 그런데요. 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들어온 거는 입력층 그리고 우리가 출력층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개의 층을 갖다 그래서 깊은 층 그래서 이걸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걸 은닉층이라고 숨어있는 층들입니다. 숨어있는 층들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가 아니라 노드라 그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만 요게 그림이 이렇게 되지만 보통 1024, 2000 몇 개 막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것들이 아까 그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요거를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이게 매개 변수가 됩니다. 매개 변수. 파라미터란 말 써요. 요거 이게 파라미터인데요. 챗GPT나 새로 나오는 인공지능을 보면 요거를 몇 개를 더 쓰느냐, 그 말은 여기를 더 얼마나 층을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두 개가 있어서 두 개가 전달하고 간단하게 나오는 것보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생각할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학습을 하겠죠. 학습하고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분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500억 개 정도의 3,000억 개 정도의 개수를 가진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그게 챗GPT예요. 요즘에 나온 것들이 뭐 1,000억 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죠. 굉장히 뭐 한 번 이걸 돌려서 학습시키는데 뭐 10억 달러, 뭐 10억 원 넘게 들었다고 하나요? 그렇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된 게 딥러닝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딥러닝은 우리의 뇌와 같은 수많은 뉴런이 모인 것을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우리의 뇌를 거의 본따서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머신러닝 안에는 또 이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다는 그림을 표시한 거고요. 머신러닝 울타리한 여러 기술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고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빛난 게 딥러닝이고요. 성능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딥러닝 가지고 물론 알파고도 쓰겠지만 아까 그 이미지 인식하는데 가장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대표적인 걸 가장 많이 드는 게 알파고죠. 알파고는 뭐 하는 애냐면 지능, 바둑 두는 애예요. 이 고가 고라는 뜻이 고우거든요. 가다는 뜻이 아니고 일본어로 바둑이란 뜻입니다. 왜 일본어를 쓸까? 일본이 바둑을 세계에 조금 알려졌다고 해서 영어로는 바둑이 고입니다. 고. 그렇죠? 우리가 알렸으면 알파 바둑이 됐겠죠. 이게 뭐 10만, 100만 10만 개의 경우의 수를 검색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경우 수가 검색을 됩니다. 초당 100개의 경우 수를 생각한다. 프로 바둑 그냥 숫자로만 생각을 해보면 프로 바둑 기사가 초당 100개의 경우 수를 생각하는데 얘는 10만 개다. 그러니까 상상 이상을 더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10만 넘게 프로 바둑 기사의 이걸 기보를 보고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2016년 이야기고 바로 그 다음에 알파고를 뛰어넘는 알파 제로가 나오고 알파 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요. 얘보다 훨씬 뛰어난 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0만 개 생각할 수 있는데 2억 개 계산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 결국 10의 360승까지 계산을 해내고 검색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다 계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경우의 수를 따지면 바둑은 10의 360승이고 체스의 경우는 10의 120승입니다. 바둑은 왜냐하면 19 곱하기 19 361개의 경우 수가 나와서 360 곱하기 359 곱하기 이렇게 하면 360 팩토리얼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10에 뭐 700 몇 승이 나온가 그래요. 이걸 다 하지 않고 이게 바둑판 끝에 있는 것들 다 놓을 수 없는 경우 수를 지우면 10에 약이에요. 약 10에 360승이 나오는데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는 10에 120승을 3번 곱한 거예요. 얘 곱하기 3이 아니에요. 요거를 3번 곱하니까 10의 120승은 1조를 10번 곱한 값인데 1조 여러분 1조 동그라미 숫자가 몇 개죠? 1조를 10번 곱하는데 얘는 1조를 30번이나 곱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우주에는 10의 80승계 정도의 원자가 존재하는데 이 숫자보다 월등히 많죠. 이걸 계산한다 그러면 슈퍼컴퓨터로 수억 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요 이야기가
바둑에서 10에 360승이라는 건 단지 한 수를 뒀을 때 계산할 수 있는 맨 처음에 수를 뒀을 때 계산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매번 둬야 되는데 이걸 다 어찌 계산 절대 못하죠. 그래서 알파고는 새로운 딥러닝 알고리즘 두 가지를 씁니다. 심층신경망 구조로 정책망과 가치망 이렇게 해서 확률 지도를 만들고 얘가 어디다 둘 건지 만약에 둔다면 그 경우에 따라서 학습한 게 있잖아요. 그 중에 경우를 따져가서 바둑판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해 줍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확률 높은 애를 선택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따져서 어느 게 이길 건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바둑돌 위치를 찾아서 그 다음에는 승률을 예측을 해서 그 다음 수를 두게 됩니다. 어디다 둘 것인가 딱 두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경우를 줄여가는 겁니다. 바둑판이 있으면 여기다 놓게 됐다. 그 다음에 뭐 있다. 다음에 놔야 되는데 이걸 이 모든 걸 다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좀 듬성듬성해서 가장 후보를 먼저 검색하고 제일 나은 후보를 검색하고 이 후보 중에서 여기서는 또 어떻게 둘 것인가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탐색을 많이 줄여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아까 나온 IBM 왑스는 제퍼디 쇼라는 미국의 유명한 쇼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이 IBM 왑스는 퀴즈쇼로 나왔지만 이게 슈퍼컴퓨터급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커다란 사무실 하나만한 컴퓨터가 했었고 의학 분야, 금융 우전학에서 굉장히 응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머신러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나왔는데요. 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이란 뜻은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슈퍼바이즈, 감독관 이런 뜻이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거든요. 학습을 할 때 누군가 계속 가르치고 감독을 해줍니다. 제대로 학습을 했느냐 보고 하나씩 학습하는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죠. 그래서 개, 고양이, 야 이건 고양이다, 이건 강아지다 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계속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방법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꼬리표를 답니다. 이거를 레이블이라고 그래요. 네이벨, 여러분 네이블, 라벨이죠, 라벨. 레이블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얘 고양이, 이 사진은 강아지 하고 한두 개 보낸 게 아니라 1000만 장, 100만 장, 1000만 장을 계속 다른 사진을 보여주고 계속 이건 고양이, 강아지 알려주면 기계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죠. 이걸 가지고 스스로 나중에는 이 기계가 뭘 하겠어요? 이 특징을 분석을 해서 이건 고양이 특징, 이건 강아지 특징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학습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이거는 바로 머신러닝의 일종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방금 말한 네이블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네이블을 딱 붙여주고 꾸러미를 다 갖다 주고 다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비지도 학습. 네가 알아서 좀 하렴 하고 네이블을 아까는 붙였지만 그런 과정을 안 줍니다. 안 주고 그냥 여러 사진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만 줍니다. 몽땅 갖다 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특징을 따라 구분을 한번 해본다고 해서 자기가 구분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구분하면서 강아지대로 자기가 알아서 높은 확률대로 찾아서 공부하는 방식, 이런 게 바로 비지도 학습. 이거 이제 언슈퍼바이저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도 학습보다는 떨어질 것 같지만, 물론 떨어지겠죠. 떨어지긴 하지만 얘가 좋은 거는 사실 그렇게 다 네이빌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걸 쓰는 게 좋다 이거죠.
아까처럼 확실한 답이 아닌 경우,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뿐이지, 답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 주고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거, 스스로 특징을 찾는 거, 결국은 특징이에요. 특징. 예, 특징이 중요하죠. 특징을 추출하는 게 제일 큰 이슈입니다. 얘가 알아서 특징을 찾습니다. 윤곽선을 찾지, 수염이라든지 이런 거, 동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특징을 찾겠죠. 이게 비지도 학습.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가르치는 학습이 바로 강화 학습입니다. 강화 학습이라는 거는 바로 게임하고 비슷한데요. 게임을 잘하려면 축제 한 큐에서 이렇게 나오면 절벽이 나오면 점프하고 시간에다 도착하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게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목표를 주고 어떤 게 나오면은 절벽이 나와서 떨어지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계속 하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가 실패를 하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 속에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시행착오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다. 항상 목표는 주어집니다. 목표를 주어지고 달성을 하면 보상을 주고 그렇습니다. 벽돌 깨기 게임이 딥마인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맨 처음에는 컴퓨터 보고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봤더니 시행착오 교수로 했더니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49개 게임에 적용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을 더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알고 계속 좋은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애들은 뭐 쉬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이 방식이 바로 더 좋은 방식이 됐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게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여러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알고리즘으로 학습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하나의 사례가 알파고였고요. 알파고에서도 여러 가지 기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알파고끼리 서로 대결을 부려서 좀 안 되는 부분은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여기에 둘렀더니 졌어. 그러면 다른 곳에 놓으면 어떨까 하고 스스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애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는데요. 네,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고요. 두 사람이 같이 팔로 균형을 잡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균형을 잡는 방법인데 스스로 학습한 결과로 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익히적이 됐다는 이야기죠. 달리기를 할 때 넘어지지 말라는 규칙을 주고 보상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율주행가에서는 뭐 웨이브면 중국 회사인가요?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는 방법을 타듯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탁순자는 길에서 자동차가 벗어나는 방향이 틀어지는 상황만 교정했을 뿐이고 이렇게 교정이 학습한 지 15분 만에 스스로 차선을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학습을 시키라고 하면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을 미리 다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장면은 아틀라스 로봇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과 발인데 스스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거를 스스로 학습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21년 자료네요. 여기서 보시면 아틀라스가 굉장히 뛰어난 기능, 이게 균형 잡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를 강화학습을 통해서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됐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가전제품에 어떻게 쓰였는가 하고 보면 맞춤형 진화를 했다.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했다. 그죠? 에어컨 같은 경우, 청소기 같은 경우 요즘에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좀 말만 해도 스스로 맞추고 또는
사람의 패턴에 따라서 스스로 해주고 이런 선전들이 많이 나죠. 가전제품 광고들이 많이 나오죠. 청소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압니다. 집안의 구조는 벌써 파악을 하고 먼지, 양, 방이 비어있는 식은 사람이 더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다 청소를 해주는 시대까지는 됐습니다. 지금 이게 다 인공지능이 덕분이죠. 의료 분야에서는 뭘 많이 썼냐? 가장 많이 하는 게 암 진단율입니다. 환자의 암 진단율을 이 사진, 엑스레이, 흑백과 칼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IBM 왓슨이 많이 했던 건데요. 초창기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했더니 기계, 인공지능은 95%, 사람은 96%에서 맨 처음에 인간이 훨씬 나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둘을 합했더니 거의 99% 확률이 됐고요. 사람이 잘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해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능이 개선돼서 거의 뭐 98%까지 된다고 합니다. 저 사진만 보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생활 속의 인공지능으로 보면 날씨를 예측하는 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범죄 예측에도 씁니다. 범죄가 어디서 발생할 건지 이거는 사실은 이 인공지능 플러스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들어보셨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날씨를 예측하고요. 범죄 예측도 합니다. 이 지역에 언제 누가 뭐가 많이 발생한다 시간대별 모든 걸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시간대에 경찰 순화를 순화라고 하죠. 감시를 하거나 더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예측 정보가 실제 쓰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LA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죠.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 확률적으로 계산합니다. 트럭이 몇 %, 이거는 카다. 사람의 보행자가 지나가는데도 감지를 해야 되고, 표지판도 인식해야 되고, 차선도 인식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지금은 예전에는 컴퓨터 비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다 인공지능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의 종류를 보면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추천 시스템에서 보겠습니다. 협업 필터링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유래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공군기 결함을 예측하다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잠시 보면요. 네, 다른 자료에서 보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공군의 승리를 이끈 헝가리 수학자 에이브럼 와일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싸우던 연합군 비행기가 살아서 돌아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확률을 사용했다는데요. 이게 추천 시스템이 됩니다. 얘는 뭔 이야기냐?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전투 후에 이제 총탄에 맞았겠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럼 비행기를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전투 끝나고 들어왔더니 100개가 격추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격추되지 않고 100개가 들어왔고요. 가정을 해보면 그 중에 동체, 몸체에 맞은 게 50대, 조종속에 맞은 게 30대, 총탄 흔적이 없는 게 15개, 엔진이 5개.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런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요? 어디를 보강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림이 이렇습니다. 주르륵 맞았는데 어디를 보강해야 될까요? 자, 전체 100개 중에 5, 30, 15. 자, 이 그림만 본다면 귀환한 것 중에 동체를 손상이 입은 거는 50대니까 전체 100개 중에 50대, 50%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동체를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 동체를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데이터를 줬는데 데이터가 편향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데이터죠. 왜냐? 격추된 데이터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격추됐으면 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전체 표를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격추가 이제 뭐 예를 들은 겁니다. 총 20대가 됐는데 그중에 엔진이 9개, 조종석 맞은 게 6개, 동체가 5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뭔 이야기냐? 귀환한 거는 살아남았잖아요. 격추된 게 더 초점을 맞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동체에 손상을 입어서 그러면 귀환한 건 몇 대냐? 동체에 손상을 입어서 귀환한 거는 전체 55개 중에 50개만 귀환을 했죠. 그래서 살아남을 확률은 91%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 엔진이 맞아서 귀환한 확률은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14개 중에 5개만 들어온 거죠. 14개 중에 5개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6%밖에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를 보강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엔진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느 걸 찾아내는 거, 이게 일종의 추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공군기를 결함을 예측하는 이고요. 지금 실제 쓰이는 추천 시스템은 어디에서 많이 써있냐면 이거부터 보죠.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넷플릭스를 보시면 여러분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거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을 해도 쇼핑을 해도 그렇고요. 뭔가 검색을 하고 광고를 해도 내가 봤던 거, 내가 관심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추천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추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호도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은 추천 시스템을 씁니다.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이 추천 알고리즘으로 사실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뜨게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는 진작부터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동영상, 음악 이거를 선호도에 맞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 원리를 좀 보면요. 아까 다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콘텐츠 기반 영화, 그 콘텐츠라는 거는 영화다. 예를 들면 영화 2개를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분석을 해줍니다. 이 영화는 장르가 뭐고 감독이 누구다. 그러면 비슷한 영화가 있으면 이걸 추천해 주는 거, 영화를 묶어서 해주는 거고요. 협업 필터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사용자 기반, 아이템 기반 뭐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그룹을 매해 줍니다. 사용자 A와 B가 유사한 사람이다, 비슷한 성향이라는 걸 찾습니다. 기저귀를 사고 바나나를 같이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맥주까지 샀으니까 추천해 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개념으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영화를 서로 같이 본 사람이 둘 다 시청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용자라고 간주를 하고, 이 사람이 영화를 보면 여기다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사용자별로 쭉쭉쭉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영화별로 이 사람이 봤냐 안 봤냐 정도까지 파악을 해서 영화 B와 D를 본 사람이 같은 부류라, 비슷한 취향이구나 해서 이 사람이 봤던 것도 추천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같은 비슷한 사람 취향이니까요. 자, 이렇게 선호도에 맞게 추천해 주는 거고요. 뭐 수학적인 분석으로 하는 것까지 있는데 이것까지는 뭐 간단히 보시죠. 이걸 그래프로, 그 인공지능은 이거를 표로 보고 간단히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량화를 시킵니다. 직선 좌표로 표시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다음 걸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2개가 놓고 봤을 때 어벤져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1점, 5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3점. 이게 각각의 점수가 틀리죠. 선호도가 틀리다는 거고요. 엘리멘탈 좋아하는 사람 2, 5, 4, 1.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좌표를 만들어 보면 누가 나하고 비슷한가를 찾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거리가 비슷한 사람. B가 제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는 C는 꽤나 먼데 그림이 잘못 그렸지만 뭐 이렇게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이 각도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걸 뭐 코사인 유사도 이런 말 씁니다. 유사도 정도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하고 A가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시킨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취향이 비슷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쓰이고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운송수단 자율주행 자동차죠. 물론 드론도 나오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사람의 목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뭐 사람이 나오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규칙을 먼저 정해주고 거기서 자동차가 스스로 학습하게 해서 스스로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autonomous vehicle, self-driving car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의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사람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정해진 목적까지 가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레이더, 카메라, 또 라이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많이 나오고요. 레이더보다 훨씬 더 이제 해상도가 높고 많이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라이다로 인식하는 화면들입니다. 지나가면서 각각에 뭐가 있고 이 층별로 모든 걸 다 검색을 하면서 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 2022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느 정도냐면 사람은 있습니다. 위험할 때는 개입을 해야 되고 가만히 놓은 상태 이거를 이제 3단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차선에 따라 가고 있죠. 근데 2045년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다 싶습니다. 이거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건데요. 알아서 움직이고 차선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들이죠. 자율주행 단계를 여러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비자동화 0단계는 그냥 옛날 자 보조 요즘에 보조까지 나오죠. 크루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발대기가 가능한 거. 부분 자동화 손까지 좀 뗄 수 있는 단계 차선 유지 이게 지금 좀 좋은 차들은 여기까지 가고요. 차선 간격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운전자는 항상 개입을 해야 되고요. 손은 띄어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눈 감을 정도 3단계는 많이 맡기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 온 단계가 이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고도는 이제 거의 뇌를 끌 정도 아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을 정도고요. 마지막 단계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단계까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 놓고 있습니다. 라이다를 다시 보면요. 라이다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빛으로 어떻게 보면 레이더 기술하고 거의 같습니다. 본에서 반사파를 측정하는 것이 레이더인데 라이다는 레이저 빛을 발사해서 반사되어 들어오는 것도 측정을 합니다. 반사되어 들어온 것을 측정하고요. 이거는 반사파고 이건 레이저 빛을 여기는 레이더는 전자파를 쏘지만 라이다는 레이저 빛을 쏩니다. 이게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레이더보다 한 단계 앞서가고 훨씬 정교하고 입체적으로도 파악이 되고요. 3차원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그림 본 것 같이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을 3차원 분석을 하죠. 최대 300mm까지 갈 수가 있어서 위험 감지하기 굉장히 좋다. 그리고 빠르다. 지붕에 이게 360도로 회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900회 회전을 한다고 하네요. 분당.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돌죠. 밀도 높은 주변 산물 인식하는데 굉장히 좋다. 이거는 이제 시범 할 때고 지금은 이제 이 앞에 다 붙어 있죠. 자, 이건 정리해 놓은 거고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적외선 센서가 각각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고 장단점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더 다 들어가 카메라, 레이더 다 들어가 있고 초음파, 적외선 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라이다가 들어간 것들은 굉장히 비싸다 하는 거죠. 지금 들어가 있는 기계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죠? 이거 들어가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뭐 이런 겁니다. 레이더는 뭐 멀리 갈 수도 있고 비디오 카메라는 이 영역에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는 보통 그 가까이에 있는 후진할 때 초음파 많이 쓰죠. 이렇게 됩니다. 레이더 위치가 다르다. 라이더를 본 화면이 이렇습니다. 찍찍찍 하면서
다 이게 3차원으로 밀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됩니다. 실제 주행 장면은 이렇습니다. 구글에서 이건 엔비디아에서 제공한 자료 같은데요. 여기서도 보면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하면서 뭐가 인식이 있고 보이는 회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수학도 이 수학이라는 게 인공지능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베이지 정리라는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애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리를 하는가라고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위험 구역을 알고 있었는데 새로 판단해 보니까 위험 구역이 좀 바뀌었어요. 이걸 같이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에서는 그 일종의 수학입니다. 기상예측 분야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죠. 기상예측 시스템, 그 다음에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기상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